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오늘은 앙케이트 조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과연 어떤 단어가 1위를 차지했을지 오늘 그게 문제인데요. 아, 저한테 문제 한번 내시는 맞춰보세요. 거예요? 글쎄요. 뭐가 사랑? 아니면 소망? 네. 그런 뭔가 좀 희망적이고 따뜻한 말이 아닐까요? 네. 네. 그런 단어들도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1위는 바로 엄마라고 합니다. 예, 아빠인 제 입장에서 조금 섭섭하기도 한데요. 이 엄마라는 이야기,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에 뭉클해지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엄마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수많은 딸들을 가슴에 품고 동고동락해온 분인데요.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의 김선옥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를 통해 집 나온 여자 청소년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있는 김선옥 목사. 가정에서 상처받은 친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새롭게 회복시켜온 이야기와 이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립하면서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섬겨온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새날을 여는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녀 쉼터가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때 저희 나라에 아주 힘든 일이 있었죠. IMF라고. 네네. 그때 친구들이 이제 그 엄마 아빠는 다 실직하시거나 그래서 또 노숙자가 되시거나 굉장히 어려울 때 아이들 또한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리봉 오골이라고 지금 디지털 단지 네. 근처에서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거기서 혼숙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가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은 거리에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고 또 걔네들이 잘못하면 성매매 유입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감리교 여성 지도자들이 이 아이들을 좀 품고 이 아이들을 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자 이런 뜻으로 만든 쉼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20주년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보호로 시작했지만 네. 이게 보호하는데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가출 문제는 이게 가정에만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사회의 문제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의 그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집을 나왔을 때 보호만 해주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가장 또 돌아오고 싶은 곳이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도 지금 같이 늘 푸른 자립학교라고 대안학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는 엄마였지만 네.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좀 먹다 보니까 지금은 엄마보다는 약간 할머니 느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네. 지금 한 지나간 친구들이 한 1,500에서 200, 2,000명 되지 않을까요? 20년 됐으니까 네. 학교랑 쉼터 아이들 다 합하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선옥 목사님이니까 딸부자시네요. 그렇죠. 네. 그럼 쉼터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그 친구들이 같이 학교에도 다니고 같이 종일 생활을 하겠네요. 네네. 네네. 저는 지금 그 쉼터의 밑에서 같이 아이들이랑 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는 이제 쉼터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데 학교는 좀 그래도 차도 타고 학교랑 느낌이 나야 되니까 네네. 신림동에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예. 수업을 어떻게 할지도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아이들 수업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학교를 2009년에 저희가 설립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대안학교는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보내보니까 친구들이
대안학교 때 2년제거든요. 3년제, 2년제 이 호흡이 짧아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학교들이 다 3월에 입학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수시로 올 때도 있고 또 안 올 때도 있어서 이 친구들에게 위한 그 학교 자체가 운영 자체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학교. 들락날락이 언제나 자유로운 학교고요. 그다음에 수업 방식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기 요게 이렇게 해야지 좋겠다. 그래서 검정고시 수업, 뭐 자리 프로그램 따로따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어서 했는데 이것도 친구들이 별로 흥미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쫙 펼쳐놓고 친구들이 오늘 뭐 아침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오후에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 아침부터 저는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이 우리가 펼쳐놓은 수업들을 학습, 일, 그다음에 쉼, 그다음에 치유,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그 시간별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놨습니다. 학기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친구들이 자기가 선택한 수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또 그 수업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재미있고 언제든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어쩌면 학교라는 것보다는 자립을 위한 연습장?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출한 이제 청소년,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여학생들 하면 그 문제아라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들 많이들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친구들도 피해자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위험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 이런 그죠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상황들이.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친구들이 가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탈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탈출. 그러니까 예. 가족 내에서 살 수가 없어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방임, 학대 이런 것 때문에 그 친구들이 도저히 집에서 살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탈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을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이 집을 나왔으면 나쁜 아이들일 거야. 물론 나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오늘같이 추운 날 잠잘 데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섭겠죠.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거를 뺏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여자아이들은 성매매라도 유입이 되기도 하죠. 저 집 나왔어요. 배고파요. 그러면은 뭐 너 어디 있니? 내가 데려가서 지금 너 밥 사주고 술 사줄게. 그렇게 데려가면 그것이 바로 성매매에 유입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 여자아이들이 사실 가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사실 쉼터까지 오게 되는데 우리들은 잘 모르고 그냥 이 친구들이 뭐 가방 명품백 살려고 나쁜 일 했을 거야. 그렇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이 거리로 나오는 순간 완전히 빈곤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일컬어서 요즘에 신빈곤층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그야말로 집에서 탈출했다는 말씀이 너무 슬프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집에서 받은 상처와 또 거리에 나와서 받은 상처들이 그게 치유되기까지는 아이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다가가기도 더 어려우실 것 같고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섣부르게 위로한다고 아마 우리가 하면 그렇죠. 이 친구들 더 우리 재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다가가서 그래서 공감돼야 될까? 일단은 참 요즘에 그 쉼터 또 친구들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부모들의 잔소리, 선생님들의 뭐 이런 훈육 이런 거 싫어서 집 나왔는데 쉼터 가면 또 규칙이 있고 어른 말 들어야 되고 사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그 친구가 처음에 오면 제일 먼저 쉴 수 있도록 여긴 참 네가 쉴만한 집이야 편안한데 이런 거를 저희가 알려주는 게 일주일 동안에 가장 저희들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새로 친구가 들어오면은 일단 뭐가 먹고 싶은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부터 저희가 이제 묻죠. 그래서 이제 이모님이 너 뭐 좋아해? 그럼 잡채 좋아하면 잡채, 뭐 갈비 좋아하면 갈비.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은 주로 새로운 친구들을 위한 식단으로 짜여지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모님이 가끔 밖에 데리고 나가셔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직접 이렇게 슈퍼 같은 데서 고를 수 있는 장 볼 때도 같이 이렇게 여기에 조금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간을 씨 뿌리기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렇게 그 아이가 충분히 쉬고 편안하게 여기서 아픈데도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본인의 삶도 한번 좀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부모와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지속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그래서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서 서서히 네. 그 친구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죠. 근데 보통 오자마자 뭐 인테이크 한다고 막 상담하자고 그러면 애들이 뒷걸음질 테니까 네네. 조금씩 기다려주고. 예, 기다려주고 네.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쉼터에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 보통 한 10명 정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자립해서 나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8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몇 살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제일 어린 친구가 17살이고요.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20살 이제 막 된 친구. 우리 한국 나이로. 네. 또래 친구들이군요. 네. 예. 근데 조금 전에 이모님이라는 호칭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그 뭐죠? 생활 공간에서 같이 지내주시는 분을 말하는 건가요? 네, 식사를 해주시는 분을 저희가 이모님이라고 그러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엄마나 할머니 역할을 이렇게 좋은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 네. 이모님은 이 따뜻한 밥을 주면서 이렇게 굉장히 사실 고모는 왠지 잔소리할 것 같고 무서운데 이모는 왠지 좀 다 들어줄 것 같고 친근한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이모님이라고 불러주면 그래서 그냥 정말 이모처럼 지내요 아이들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실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아버지 역할. 약간 엄하고 돈을 쥐고 있으니까 권력이 좀 있는 분. 근데 그런 분도 필요해요. 네. 약간 무섭고 어려운 분도 좀 있어야 그쵸. 이제 만만하게 안 보고. 네네. 그러면 아이들이 어쨌든 믿어줘야, 네, 그죠? 네. 목사님을 믿어줘야 네, 다가오잖아요. 네, 네. 얘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 네. 라는 것은 어떨 때 가장 많이 느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 느낌이 그 있잖아요. 느낌 와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정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속내를 얘기할 순간이 있거나 정말 자기의 진로를 아주 그냥 진지하게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논할 때, 그때 얘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아주 징징거리면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좀 이렇게 칭얼댈 때, 네. 윤석도 지금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그런 친구에게는 이제 또 그런 정도의 뭐 이렇게 사탕도 좀 사주고 그렇게 징징거리는 걸 받아주는 그 다 타이밍이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지한 얘기를 하는 정도는 벌써 한 3달은 좀 넘게 살았다는 친구죠. 그러면 그런 친구에게 거기에 맞게 인생의 선물에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고 뭐 그렇게 그때그때 다르게 다가갑니다. 네. 근데 사실 사춘기 여자 아이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어려운 딸들인데, 네, 예. 또 정말 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아만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룰을 어겨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다 목사님 어떻게 다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대처하실지 네. 궁금합니다. 예. 네, 쉽지 않아요. 굉장히 그 일단은 저도 그랬고 또 윤희선 집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는 왠지 센치해지고 삐치기도 잘하고 그쵸. 그럴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나이고 특히 여자아이들이라 굉장히 세심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를 받은 친구들이라 상처가 깊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딱 왔을 때 우리가 이 친구가 지금 몇 살일까를 저희가 나이를 짐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는 지금 17, 18, 19, 20이지만 이 친구의 정서적 나이가 진짜 몇 살일까? 정서적 나이. 네, 왜냐하면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가장 학대받은 그 무서운 순간, 충격적인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성장이, 정서적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4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가 성폭력 때문에 한 7살에 심하게 뭐 계부한테 당했다. 그럼 7살의 수준에 멈춰져 있죠. 그러면은 그 나이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하고 정말 늘 모든 거를 궁금하고 물어보는 나이잖아요. 네. 이게 뭐야, 엄마? 그러면 충분히 대답해주고 얘 19인데 왜 자꾸 질문이 많아? 이러면 이게 이제 이 친구랑 대화가 단절되지만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인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 나이에 정서적 나이에 맞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19살에 왔는데
막 그냥 엄청 너 자기 알아 너 지금 몇 살이야 그랬더니 막 깔깔 자기 3살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선생님 저기 이따가 올 때 젖병 하나 사오시라. 그래서 이제 우유를 사다가 이렇게 안아서 먹이고 그 막 진짜 막 아기처럼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인간이 그 충분히 그때 못했던 거는 충분히 언제 한 번은 충분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군요. 그러면은 친구가 그게 완전히 풀어요. 그때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네. 거죠. 아, 이거 마음을 여기에 여는군요. 마음을 여는 거죠. 아 여기가 어려운 데가 아니고 내가 정말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이분들이 안 해.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도 되겠다, 기대도 되겠다,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굉장히 갑자기 확 친해지고 이제 격이 없어지는 그 어떤 담이 벽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이제 빨리빨리 크는 치유가 거죠.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대단한 어떤 상담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확 꿰뚫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담자가 이렇게 딱 그 아이와 함께 만나는 순간,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순간, 이 그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이고 그 아이의 또 다른 성장의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네. 그 빗장을 풀어서 아이를 거기서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네. 해줘야 되는데 예. 아마 1,500에서 2,000명의 아이들이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중엔 가슴 아픈 그런 스토리를 가진 아이도 있을 것이고 가장 관심이 가져지는 그런 아이도 지금 기억에 남으실 텐데 어떤 아이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에 문을 열고 쉼터 문 열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14살짜리 친구가 왔어요. 중학교 1학년이죠. 그때는 고아원에서 탈출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아예 그 아기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던 아기라서 자기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뭐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힘든 친구였어. 뭐 남의 거를 순식간에 훔치는 건 뭐 보통이고 뭐 매일 그 탈출을 그냥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그 쉼터에서도 고아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애가 뭐 쑥 사라졌다가 언제 쑥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반복됐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4명의 엄마가 됐고 4명의 아이를 둔 엄마가 됐는데 네. 그 친구가 아기를 셋 낳을 때까지 제가 계속 엄마 노릇을 해줬어요. 진짜 엄마가 없는 친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너무 이제 이렇게 어릴 때마다 계속 이렇게 원하는 걸 주고 했더니 이게 자꾸 습관이 되고, 그치. 그러니까는 이제 좋은 쪽으로만 저를 사용해야 되는데 네. 가끔은 거짓말도 하면서 저는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이의 셋이 된 엄마가 됐는데도 이제 엄마가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좋은 엄마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자꾸 저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제 잘라냈어요. 이제는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 너가 나를 통해서 좀 더 멋있는 여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 옆에 있으니 넌 자꾸 나를 의존만 한 것 같아서 조금 당분간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안 본 지 한 3, 4년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녀석이 잘 있나? 마음이 걸리시는 네, 분이 마음이 이제. 걸리는 네. 친구. 나이는 꽤 됐을 것 같은데요. 30 지금 4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또 상처 받아하고 많이 목사님이 연락 끊자고 하셨을 때 굉장히 또 상처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친구. 예. 아, 진짜요? 알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 했는지 많은 시간을 저랑 함께 했기 때문에 저 엄마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스스로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좀 자기가 멋있어지면 올 거예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네. 중이군요. 예. 참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묵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고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고아원에서도 그 20살이 되면 나가야 돼서 그게 문제인데 쉼터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쉼터도 저희가 지금 현재 21살, 우리나라 나이로 21살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보육원은 그 20살이 될 때 자립지원금을 줘서 내모아요. 네, 후원자들을 네. 통해서 모으기도 하고 네, 또 정부에서 얼마 정도 줘서 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마련해서 내보내는데 쉼터는
그런 이제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대안이 없어요. 내보낼 때 그냥 아이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장에다가 미리 이 아이가 이제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이게 후원을 지정 후원금이라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돈을 따로 모으는 통장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에게도 2개의 통장을 줘요. 금방금방 이렇게 찾아서 쓸 수 있는 통장이 있고 네. 나중에 쉼터를 나갈 때 이렇게 목돈. 목돈을 만들려고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놓는 통장이 개인별로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사실 나가서 그게 또 유지되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아니 쉽지 않죠. 네. 나가서 그날 신난다 오늘 그냥 그리고 그날 다 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건 우리의 마음이니까 너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잘 썼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잘 쓰고 지금 한 600만 원 모아놓고 잘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 아픈 마음에 쓰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뿌듯하고 대견하게 잘 자란 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시겠죠? 네. 네네네. 지금 저희 이제 그 늘푸른 자립학교 그 1층에 자립 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만든 이것도 친구들이 만든 건데 이런 거 이제 수공예품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쿠키와 그다음에 커피를 파는 그런 매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우리 22살 된 언니가 있는데 네. 그 친구도 15살에 왔나 봐요. 근데 뭐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일주일 만에 전 나가겠다고 이렇게 그러냐고 그래서 또 안 말려요. 나가는 친구 안 말리는데 이렇게 명함 하나 주고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때 다시 왔을 때는 이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그 커피에 반하다라고 그 사장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커피 바리스타를 가르쳐 주는 걸 원하시는 그런데 크리스찬이시거든요. 네. 그 사장님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 친구가 바리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카페에서 2년 동안 이제 바리스타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매장 오픈하면서 매니저로 왔어요. 근데 네. 뭐 전혀 잔소리 하지 않아도 요즘 아침 6시에 오늘도 딱 6시에 출근해서 부지런하다. 문 열고 예. 제가 아침에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딱 문 열면 아침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손님으로 가서 라떼 한 잔 주세요 매니저님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오는데 그 언니로서 정말 의젓하고 그다음에 동생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가르친다든지 그다음에 일단은 그 거리에 생활했던 친구들이 낮가방이 바뀌어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인데 그렇겠네요. 이렇게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오픈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 한 번도 결근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든든하게 해주니까 동생들이 바라볼 때 나도 저 언니처럼 멋있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귀감이 되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생님들한테 꼭 매니저님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절대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그 저희가 꼭 매니저님 네. 네. 불러주자. 집 나온 친구들의 엄마가 돼주고 싶었습니다. 상처가 가득한 아이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자신의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소외된 이들과 동행했던 예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이들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개인의 이런 목사님의 열정과 기도 또 이런 참 정열이 또 한 몫을 하지만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쉼터 문을 열고 한 3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거의 교우들의 그 교회와 교우 성도님들의 그런 후원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가 2001년부터 저희가 국가 보조를 받고 있어요. 네. 쉼터도.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서울시가 이제 자립학교 저희 만들 때 같이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이제 그 청소년의 자립을 이야기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청소년은 공부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가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친구들이 가장 큰 어떤 바램은 자신이 여기서부터 독립하는 거거든요. 경제력. 그래서 경제력을.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저희가 강가가 있었던 거죠. 국가나 어떤 사회가.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저희 벽산의 그 어떤 그 김성희 사장님을 저희가 만나면서 친구들이랑 일자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직접 스스로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의 거리의 생활을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도록 생활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5년째 지금 올해부터 6년 차가 됐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의 공간에서 일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사업비 안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의 사업비 안에서는 사실 한 7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작년에 이제 슬픈 일이 뭐였냐면은 같은 공간 안에서 네가 선택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애들은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검정고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은 있고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업을 듣는 아이도 나도 일을 해야지 나도 자립을 할 텐데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들에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게 하나로 해서 이걸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애들이 어쨌든 그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폭력이다. 어떻게 한 공간에서 이렇게 네가 돈을 선택할래 공부를 선택할래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슬픈 현실이다. 다 누구나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이제 국가에게 서울시에게 아니면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은 이 아이들이 10대의 아이들이 정말 그 공부를 하고 싶은 그 나이, 그다음에 어떤 직업 교육을 받아서 뭔가 내가 꿈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그 시간과 기회를 우리 다른 일반 청년도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해도 그냥 돈을 주면 어떨까? 그냥 그게 장학금 제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핀란드나 다른 나라에는 그걸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외국 같은 사례,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18세까지는 그냥 아동수당을 주고 네. 청소년에게는 이제 교육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수당을 주자는 거죠. 그 아이가 직업교육을 받든 아니면은 지금 일을 하든 아니면 1차 산업 가서 뭔가를 끼웃끼웃 해보든 아니면 지금 검정고시 수업을 받든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본소득을 그 아이가 거리에서 아니면 어디서든지 아이가 안전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 기본소득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당신이 이 친구에게 보태준 3만 원이 한 아이의 하루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소년에게 3만 원이 한 달에 그 아이의 생활비가 되듯이 길 위의 청소년에게 3만 원은 하루의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성도님들 한 분이 한 아이의 하루를 책임져주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많이 알려서 우리 아이들이 이 늘푸른 자립학교 안에서 언제든지 마음 놓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직업 교육도 배우고 아이들이 행복한 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먼저 성도들이 앞장서서 하다 보면 또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집 벽산서부터 출발했지만 더 많은 기업이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걱정해주고 마음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걸 배우고 싶어 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 자기네가 이제 요즘 아이들이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다 화장하고 화장하고, 뭐 네, 머리하고 다 맞아요. 관심 예. 많으니까 처음에 관심이 가는 어떤 미용에 관심을 갖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친구는 좀 또 씩씩한 친구들은 뭐 좀 이렇게 몸 쓰는 거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목공이라든지 이런 걸 또 관심 갖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꽃도 있는데 이제 화해 기능사
뭐 그다음에 파티 플래너 이런 다양한 직종에 이제 친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학원을 나와도 사실 요즘에 직장 얻기가 맞아요. 어려운 이 예. 88만 원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백도 없어, 줄도 없어, 공부도 안 한 친구들이 뭐 이렇게 남들이 가는 어떤 그 사무실에 가서 사무직으로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청년들이 잘 안 하는 직종, 도배, 그다음에 재봉틀, 바느질 뭐 이런 거 애들이 근데 꼭 해야 되는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좀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재봉틀 7대를 샀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지금 그 수작반이라고 해서 이제 손으로 만드는 그 수공예품 만드는 교실에다가 저희가 지금 재봉틀 7대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해서 이제 디자인은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웹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옷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들에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실 하나를 또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다르게 했다. 그다음에 5층에 원래 숨쉼터였는데 거기를 오븐 2단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빵. 그래서 이제 빵 굽는 기능사, 제빵 기능사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직종으로 우리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친구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좀 네. 다양하게 펼쳐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시는 사역을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건데 네. 신이 나셨어요. 네. 모습이 너무 네. 보기가 너무 좋은 게요. 그게 느껴져서. 그런데 목사님의 오늘이 있기까지 또 목사님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빚어 가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목사님 어머님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 7살에 과부가 되셨죠. 예, 그래 아버지를 이제 떠나 보내시고 어쨌든 남매를 이제 키워내야 되니까 굉장히 이것저것 뭐 보따리 장사도 하시고 막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였지만 제 느낌에 안 되셨으니까 그걸 이제 집어치우시고 이제 그때 신학 공부를 하셔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를 정말 제가 볼 때 잘하셨는데. 그 저희 어머님 목회가 저희 이제 그 아버님이 약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약을 한 상자 짊어지시고 아버님 고향에 가셔서 그 이제 목회를 혼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 선교, 뭐 그다음에 다양한 상담, 뭐 모든 걸 혼자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제가 어머니 목회하시는 거 가서 보면서. 그래서 그게 알게 모르게 저에게 학습된 게 아닐까. 그래서 늘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저에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명을 받고 태어났다. 근데 그것을 어머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셨고 그다음에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빈민사기를 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오늘 이 아이들의 엄마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라는 생각이 할 때마다 하면서 그때마다 들어요. 네. 근데 또 목사님 이렇게 보통 이제 목회자 자녀분들이 게다가 이제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 엄마 사랑 더 받고 싶은 나이셨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많은 사람 섬기는 게 좀 불편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하는 마음이 있을 법도 한 나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예, 예. 그 어릴 때는 외로웠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외로웠고 조금 청소년기가 되면서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일기에 맨날 난 절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네. 우리 딸한테 너무 좋은 엄마가 돼야지. 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어머니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 그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엄마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엄마가 새롭게 보게 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일까요? 예, 그 나이가 아마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엄마가 원망스러운 엄마에서 갑자기 멋있는 엄마인 거예요. 아, 가만히 있어봐. 우리 엄마 39의 과부로서 그리고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됐는데 엄마는 왜 갑자기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셨고 자신의 꿈을 찾아간 그 엄마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간
여성, 동등한 여성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멋진 여성으로. 네, 네. 그래서 그 엄마가 굉장히 저의 어떤 모델로 확 다가온 거예요.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성이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난 순간 그렇게 사셨구나, 엄마는. 그럼 나도 그분이 내게 주시는 소명대로 내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겠구나. 그런 답을 아마 어머니에게서 얻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도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렇죠. 목사님은 그 따님한테 어떤 엄마가 되셨을까요? 아직 별로 좋은 엄마 아닌가. 아직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18살에 그거를 이제 깨닫기까지는 많은 질문을 저에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살고 계실까? 이런 순간들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서 빨리 답을 얻었던 것 같고 우리 따님께서는 아직 공부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확신은 해요. 제가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했고 지금 내 삶을 살아내고 있듯이 우리 딸도 언젠간 그럴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막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딸도 그럴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고 또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또 저를 이렇게 만들었듯이 저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네네. 건강하고 멋지게 살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점점 막 가정 폭력이다, 뭐 아이들이 상처받은 그런 일이 저희가 옛날에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점점 더 많아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뉴스가요. 네네네.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있었던 건데 이제 가정폭력 특별법이 생기고 성폭력 특별법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사실은 계속 아동 학대의 문제는 있었고 뭐 가정 다 있었지만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것을 이제 사회 문제화하고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제 생겼지만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법이 생겼다고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서운 법인지는 알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한 주체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인권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우리가 평등하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함을 계속 알려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두를 인격을 존중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의 김선옥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기본 소득에 관한 것이 좀 우리의 가장 올해 2018년의 우리 기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학교에 잘 다니는 친구들이든지 아니면 길 위에 있는 청소년들 모든 친구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런 어떤 존재가 들러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크리스찬들이 먼저 어떤 내게 익숙한 내 교회에 들어온 친구들 뿐만 아니라 거리에 있는 친구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20년 전에 감리교 여성들이 그 아이들을 낯선 아이들을 품었던 어떤 또 다른 더 큰 의미의 모성애를 우리가 가졌듯이 교회가 좀 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조금 넓은 품으로 안아줬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이상한 시선, 제 나쁜 애일 거야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미소 하나, 그다음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교회들이 먼저 이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또 더 많이 아이들한테 관심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나온 친구들의 새로운 엄마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김선옥 목사님의 삶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혼자서 엄마가 되어주시는 건 참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 집 나온 아이들의
식구가 되어준다면 그 아이들이 더 빨리 회복되고 그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정책적으로도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야겠지만 또 먼저 이렇게 목사님처럼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런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서기를 네.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